네, 2020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자기학에서 점수를 많이 얻으려면 우선 공식을 많이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암기한 공식 가지고 간단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 나오는 문제 암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전기자기학에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는 저는 맞힐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공식, 기출문제에서 나온 공식 암기하고 그 공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의 문제는 해결해 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반자성체의 비투자율 값의 범위는 이 문제는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문제죠. 강자성체의 비투자율은 1보다 엄청 큰 값을 갖고요. 상자성체의 비투자율은 1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자성체의 비투자율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문제는 반자성체의 비투자율의 범위를 물어봤죠. 그래서 1보다 작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암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의 범위 이것은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는 어떤 물질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자기 회로에서 자기 저항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니까 뭐 길이의 비례, 뭐 단면적의 비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건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자기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투자율 곱하기 그 도처의 면적 분의 그 도처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우선 보기에 비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비례 반비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분수에서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값에 비례하고요.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값에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분자가 커지면 이 값도 같이 커지겠죠. 그런데 분모가 커지면 이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분모는 이 값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으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한다.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하겠죠. 길이는 분자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저항과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회로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단면적 분모에 있죠. 그래서 이때는 반비례한다가 맞습니다. 자성체의 비투자율에 비례한다. 비투자율, μS죠? μS도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가 맞고요. 자성체의 비투자율 제곱에 비례한다. 제곱의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가 맞다고 했죠. 그래서 저항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한다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저항의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비례는 분자의 것과 비례하고 분모의 것과는 반비례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와의 관계에서 결합계수의 범위는 자, 상호 인덕턴스 공식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1번 자기 인덕턴스, 2번 자기 인덕턴스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 공식 엄청 자주 나온 공식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K를 결합계수라고 하는데 이 결합계수의 범위는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이거 암기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의 결합계수의 범위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전이함수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볼트 1대 점 3,4m에서의 등전이선의 반지름은 몇 m이며 전기력선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선 등전이선 반지름을 먼저 구해보면요. 3,4m라고 했죠. 자, 그래서 X가 3, Y가 4일 때에 이때의 이 등전이선은 이 선의 모든 전이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등전이선의 반지름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가로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놓으면 요 빗변,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을 하면 이 반지름의 크기는 5m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예, 등전이선의 반지름이 5m인 게 3번하고 4번이 있네요. 답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우선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예, x, 2x분의 dx 그러니까 x에 대해서 x, 2x를 전개의 x의 성분을 편미분한 값과 2y분의 dy 그러니까 전개에서의 y 성분을 y로 편미분한 값 그리고 2z분의 dz 전개의 z의 성분을 z로 편미분한 값 z의 방향으로 편미분한 값이 모두 같다는 게 전기력선의 방정식입니다.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답은 4번이고요. 제가 요거 전기력선의 방정식, 이 기본식을 이용해서 요 x 또는 y를 구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 못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알았죠. 예. 그리고 문제에서 준 단서가 전위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기력선의 방정식은 이 전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전개를 구하려면 전개는 마이너스 그라디에이션 전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라디에이션은 이 나블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블라 곱하기 전위 이렇게 되고요. 이 나블라라는 연산자는 어떤 뜻이냐면 각 방향의 성분을 편미분해라.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나블라의 공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I 방향에서의 X 성분을 편미분해라. 이게 J 방향에서의 Y 성분을 편미분해라. K 방향에서의 Z 성분을 편미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X, 전위 X와 그 계산을 해보면 X, 전위 V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전위를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하나하나씩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라운드 x분의 그라운드라고 읽는데 이것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그러니까 x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상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제곱도 상수로 봅니다. 그래서 x에 관해서만 편미분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리고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그죠? 이 부분도 y만 미분해라. y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상수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y분의 그라운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은 상수로 보기 때문에 미분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y제곱을 미분하면 2y가 되죠. 그리고 요 세 번째 식을 보면 z를 미분해라. z만 미분해라. 나머지는 다 상수로 본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0이 돼요. 그래서 k방향의 성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y방향으로 x의 크기가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또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만큼, j방향으로 y의 크기를 마이너스 이만큼. 민 크기가 전개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전기력선의 방정식에 적용을 해보면 우선 Z 성분은 없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2x분의 dx 마이너스 2y분의 dy는 우선 전개의 x 성분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분의 dx가 되고요. y 성분의 전개의 세기 2y가 되겠죠. 마이너스 2y가 되겠습니다. 즉 비례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거 없애줘도 되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똑같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2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x분의 dx는 y분의 dy가 됩니다. 이것을 문제에서 준 xy점 3이 x고 4가 y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자 3분의 1의 dx 4분의 1의 dy가 되죠? 이건 x에 대해서 미분해라, y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양변에다가 인티그럴 적분을 해주면 3분의 1 dx는 인티그럴 4분의 1 dy는 적분과 미분은 서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3분의 1x는 4분의 1 y와 같다. 이런 식으로 유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3분의 1 넘어가면 1분의 3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과 1분의 3을 곱한 x는 4분의 3y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 전기력성 반정식 x는 4분의 3y가 된다. 그리고 등전위선의 반지름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5가 된다 하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전기력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 전개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라디에이션 곱하기 전위, 이 그라디에이션은 나블라로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 유도해낸다는 거 요거 알려드리고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 문제 다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암기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전기력선의 방정식, 이 부분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또 전개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라디에이션 곱하기 전위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식이 이 식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거. 그라디에이션이 나블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은 암기하고 할게요. 왜냐면 이 공식 자체가 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공기 중에 있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점에서의 자속 밀도는 몇 웨버 퍼 메다 제곱인가? 자, 이 문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에 무한히 긴 직선 도체에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이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이 점의 자속 밀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속 밀도 어떻게 구하죠? B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점의 자개의 세기를 구한 다음에 투자율을 곱하면 자속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율 공기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기 중의 투자율을 곱해주면 이때 자속 밀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10A가 흘렀을 때 2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2파이 R분의 전류. 이렇게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죠. 이 공식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거 암기해 두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엄청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자개의 세기를 구한 후에 공기 중의 투자율 몇이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 퍼 메타죠. 공기 중의 투자율 이걸 곱해주면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한번 볼까요? 우선 전류의 크기 10A 줬죠. 그래서 10 나누기 2파이 곱하기 떨어진 거리 R 2m. 요거 계산하면 4파이 곱하기 4파이분의 10A per m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공기 중의 투자율을 곱해주면 자속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자개의 세기 4파이 분의 10 하면 4파이 약분되고 10-7과 10을 곱하면 10-6승 웨버 퍼 메다 제곱이 자속 밀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R메타 떨어진 점에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자속 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개의 세기라는 거. 이거 두 가지 공식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간단한 계산 문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본인이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정전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은 비성형 방정식이 아니고 선형 방정식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 2, 3번은 정전계 해석에 맞는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에 오타가 있습니다. 요거 나블라의 제곱의 V로 V는 0이다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6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10mm의 지름을 가진 동선에 50A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단위 시간 동안 동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약 몇 개인가? 자, 이런 동선이 있답니다. 이런 동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동선의 지름이 10mm고요. 이 동선에 50A의 전류가 흐를 때 이때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몇 개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전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전류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전하량의 변화량을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좀 어렵죠? 예를 들면 1초 동안, 시간이 1초 변한 거죠.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량이 변화했다면, 즉 1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했다면 이것을 1암페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초 동안 10쿨롱의 전하가 이동하면 이것은 10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2초 동안 10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거는 이렇게 나눠줘서 5암페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50암페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초 동안, 그리고 시간은 단위 시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단위 시간은 1초를 의미하는 거예요. 1초 동안 몇 쿨롱의 전하가 이동해야 50암페어가 될까요? 50쿨롱이겠죠. 그래서 1초 동안 50쿨롱이 이동했을 때 그때 전자의 수는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전자의 수는 전하량 1쿨롱일 때 6.24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의 수를 갖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동선에 흐르는 전류는 50암페어라고 했고요. 1초 동안에 50암페어가 흐르려면 50쿨롱의 전하량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즉 50쿨롱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는 이 50쿨롱에다가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은 50쿨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50쿨롱에다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를 곱하면 그때의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전자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24 곱하기 10의 18승 곱하기 50쿨롱 하면 31.21 곱하기 10의 19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 해설에서 제가 I는 50암페어일 때라고 했죠. 이 50암페어는 1초에 단위 시간에 50쿨롱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수를 계산할 때 이 50을 전류의 50으로 봐도 되고요. 전하량의 50쿨롱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알아가야 될 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이 전류의 의미, 이거는 꼭 암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 유전율이 입시론 1, 입시론 2인 파라드 퍼 메타 유전체 경계면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 퍼 메타 제곱인가? 단,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인 경우이며 두 유전체에서 전속 밀도 D1, D2는 D로 같다. 이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전율이 입시론 1, 입시론 2 그리고 유전체 경계면, 이 경계면에 이 서로 다른 유전체예요. 이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전개가 경계면의 수직 방향으로 있는 경우이며 두 유전체의 전속 밀도는 같다. 전개가 수직 방향으로 입사하면 전속 밀도도 수직 방향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 전속 밀도가 수직 방향이면 이 입시론 1번 유전체의 전속 밀도와 입시론 2번 이 유전체의 전속 밀도는 같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이죠.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직일 때는 D1과 D2가 같고요. 이 전개의 방의 수평, 즉 이쪽으로 이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수평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수평, 접선이라고 하죠. 접선 방향일 때는 양쪽의 전개의 세기가 같다. 조건이죠. 수직 방향은 법선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이때에 이제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전개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면 힘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힘은, 입시론 1에서의 힘은 2분의 1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를 곱해서 힘을 구해주고요. 입시론 2 유전체의 그 힘도 2분의 1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로 구해집니다. 근데 이때 힘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F1에서 F2를 빼야 이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1, F2를 구해보면 우선 D1과 D2는 같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2를 D로 바꿔서
변형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D는 입시론 2, 예, 이 공식 중요한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공식을 이용하면 2는 입시론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개의 세개에다가 이 공식을 적용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입시론 유전율 분의 D 곱하기 D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2분의 1, 유전율이 입시론 1이죠. 그래서 입시론 1 분의 D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유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2분의 입시론 2 분의 D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입시론 1, 그러니까 이 1번 유전체의 유전율이 2번 유전체의 유전율보다 크다고 할 때는 이때 작용하는 F1이 클까요? F2가 클까요? 예, F2가 크겠죠. 왜냐면 이 수가, 이 입시론 1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수가 크면 F1은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입시론 1이 입시론 2보다 크기 때문에 F1은 F2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이때 이 경계면에서의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겠죠. 그래서 이때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할 때는 F2에서 F1을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2분의 입시론 2분의 D의 제곱에서 2 곱하기 입시론 1분의 D의 제곱을 빼면 이때 이 경계면에서의 작용하는 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동시에 들어가 있고 D제곱, D제곱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묶어주면 2분의 1에 입시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시론 1분의 1의 D의 제곱으로 식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은 2분의 1, 입시론 2분의 1 마이너스 입시론 1분의 1의 D의 제곱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것을 찾으면 8번의 답은 4번이고요. 제가 이 식을 유도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유도하라는 내용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일 때에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전개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일 때, 즉 접선 방향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입시론 1 마이너스 입시론 2의 2의 제곱으로 구해집니다. 이 식도 똑같이 D를 입시론 2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유전체 경계면에서의 힘의 크기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요거 두 개 공식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내용이 이해가 가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셔도 좋고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답, 이 공식만 암기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공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의 답은 4번입니다. 9번 반지름 알메타인 무한장 원통형 도체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도체 내부에서 자개의 세기는, 자, 또 보기를 보니까 뭐 비례, 반비례, 뭐 제곱의 비례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공식을 보고 문제를 찾아라. 이런 문제죠. 자, 이 문제에서는 이런 원통형 도체가 있고요. 이 원통형 도체의 반지름을 알메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체 내부 한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이쯤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중심에서부터 이 점의 거리를 R-라고 하겠습니다. 이때의 이 자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원통형 도체 내부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2파이 R의 제곱분의 R-의 전류를 곱한 값으로 이제 도체 내부의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R은 이 도체의 반지름이 되고요. 이 R-는 중심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걸 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을 보면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자, 원통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 R-라고 했죠. 이때 자개의 세기는 R-에 비례하는 게 맞네요. 그죠? 분자에 있는 것들은 비례하고 분모에 있는 것들과는 반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R-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원통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제곱에 반비례한다도 아니고요. 제곱에 비례한다도 아니고요.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반지름이죠.
예,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서는 원통 도체 내부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전개 및 자개의 세기가 각각 2V 볼트/메타, H 암페어/턴/메타일 때 포인팅 벡터 P 와트/메타 제곱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죠. 공식 찾는 거기 때문에 3번 암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팅 벡터 P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그림과 같이 내부 도체구 A에 플러스 Q 쿨롱, 외부 도체구 B에 마이너스 Q 쿨롱을 부여한 동심 도체구 사이의 정정 용량 C 쿨롱은 동심 도체구 사이의 정정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공식이 있습니다. 동심 구도체 사이의 정정 용량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입시론 곱하기 외부 도체의 반지름 B 마이너스 내부 도체의 반지름 분의 내부 도체의 반지름 곱하기 외부 도체의 반지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과 같은 것을 찾으면 요 4파이 입시론이 요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곱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자주 나오는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비유전율 입시론 R이 4인 유전체의 분극률은 진공의 유전율 입시론 제로의 몇 배인가? 자, 비유전율이 4인 유전체의 분극률을 구해보면 분극률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마이너스 1로 구해지죠. 이거 분극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전율에 4를 적용하면 입시론 제로 4 마이너스 1 해서 이때의 분극률은 3 입시론 제로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비유전율이 4인 이때 유전체의 분극률은 진공의 유전율 입시론 제로의 몇 배인가를 물어봤죠. 진공의 유전율, 즉 공기 중의 유전율의 3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유전체의 분극률, 입시론 제로의 비유전율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겠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고요. 이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면적이 매우 넓은 두 개의 도체판을 D메타 간격으로 수평하게 평행 배치하고 이 평행 도체판 사이에 놓인 전자가 정지하고 있기 위해서 그 도체판 사이에 가하여야 할 전이차는 단 G는 중력 가속도이고 M은 전자의 질량, E는 전자의 전하량이다.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면적이 매우 넓은 두 개의 도체판을 D메타 간격으로 수평하게 배치하고 이 두 도체판 사이에 전자가 정지하고 있기 위해서 이 도체판 양극에 가하여야 할 전이차를 구하는 문제인데 답은 3번이고요. 암기하고 있어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암기하고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답이 3번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공식을 유도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두 개의 무한평판 대전체 전이차 V는 전개의 세기에 R을 떨어진 거리에 R을 곱해줘서 전위를 구하죠. 그런데 여기서 떨어진 거리는 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위는 E 곱하기 전개의 세기 곱하기 떨어진 거리 D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즉 쿨롱의 법칙 아시죠? F는 4파이 입시론 제로 R의 제곱에 Q1, Q2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자 4파이 입시론 제로 R의 제곱에 Q1 이게 전개의 세기죠. 그래서 이 힘은 전개의 세기 곱하기 Q 전하량으로 나타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의 전하량은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힘은 2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하량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힘을 또 물리에서 배우는 그 힘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면 이때 힘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전자의 질량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하량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전자의 질량과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개의 세기 2로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2가 넘어가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 2분의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전자의 질량 M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전이차 V는 2 곱하기 떨어진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 2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전하량 2분의 중력 가속도 곱하기 전자의 질량 곱하기 떨어진 거리 D가 되는 겁니다.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게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이렇게 유도현에서 답을 찾는 문제긴 한데 이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 그리고 이 중력 가속도 곱하기 전자의 질량이 이 힘이라는 거, 이런 거 암기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암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진공 중에 3m 간격으로 두 개의 평행판 무한평판 도체에 각각 플러스 4 쿨롱 퍼 메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쿨롱 퍼 메타의 제곱의 전하를 주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이차는 약 몇 볼트인가? 여기서도 전이차를 물어봤네요. 자, 좀 전에 우리 배웠던 전이차 V는 전개의 세기에 떨어진 거리로 구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온 제로 아래 제곱분의 Q 이렇게 나타내어지죠. 근데 이 공식은 구도체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구도체 표면의 면적 곱하기 유전율 분의 Q 이 공식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4파이 아래 제곱이 이 4파이 아래 제곱이 구도체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냥 전하량 Q 쿨롱을 주지 않고 쿨롱 퍼 메다 제곱을 줬죠. 이게 면 전하 밀도라고 하는 건데 요 단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Q분의 면적 C가 전하량이잖아요. 그리고 메다의 제곱이 면적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면적분의 Q로 준 거예요. 면적분의 Q가 면전하 밀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전하 밀도의 단위가 쿨롱 퍼 메타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공식으로 와서 그 면적분의 Q 이게 있죠. 이 공식을 이렇게 적어도 되죠. 면적분의 Q 곱하기 유전율분의 1 이렇게 변형해도 되죠. 그래서 면적분의 Q는 이 면전하 밀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식은 면전하 밀도 곱하기 유전율분의 1 즉 유전율분의 면전하 밀도로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유전율분의 면전하 밀도가 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개의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개에다가 떨어진 거리를 곱하면 전이차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전이차의 공식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단서만 대입하면 이때 전이차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면전하 밀도 4 쿨롱 퍼 메다 제곱 줬고요. 문제에서 진공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유전율은 진공 중의 유전율을 대입하면 됩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 엄청 많이 나왔죠.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진공 중의 유전율 그리고 도체 간의 거리는 3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이차는 8.85 유전율 공식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면전하 밀도 4 곱하기 극판의 간격 D 3m 하면 이때 전이차는 1.36 곱하기 10의 12승 볼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요 전개의 세기는 면적 곱하기 유전율 분의 전하량 요것도 암기해 두시면 좋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유전율 분의 면전하 밀도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암기해 두시고요. 전이는 전개의 세기에 그 떨어진 거리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여기까지 이렇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15번 평등자계 내에 전자가 수직으로 입사하였을 때 전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해설을 보시면 막 원심력 나오고 구심력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은 그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5번은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는 그런 문제로 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원운동을 하고 반지름은 전자의 회전 속도에 비례한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속밀도 B 웨버/메다 제곱의 평등 자개 내에서 길이 Lm인 도체 AB가 속도 v/ms로 그림과 같이 도선을 따라서 자개와 수직으로 이동할 때 도체 AB에 유기된 기전력의 크기 2V와 폐회로 A, B, C, D 내의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단 폐회로 A, B, C, D 내 도선 및 도체 저항은 무시한다. 유기 기전력의 크기와 이 기전력이 발생할 때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 저항에서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구해라. 이런 문제죠. 자, 유기 기전력과 관련된 법칙이 뭐가 있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죠. 네, 이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오발 외전. 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와 관련된 법칙이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와 관련된 법칙입니다. 자, 발전기는 전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전력을 유기시킵니다. 네, 그래서 유기 기전력과 관련된 공식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기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힘에 관련된 공식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유기된 기전력, 유기 기전력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BLV로 그 유기 기전력을 구할 수 있죠. 이거 공식입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BLV, 유기 기전력이 BLV인 게 1번과 2번이 있네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보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오른손을 딱 꺼내 보세요. 그리고 이 엄지는 힘의 방향, 즉 이동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속도가 이쪽으로, 속도가 이렇게 난다고 했죠. 즉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방향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딱 두고요. 그리고 자속 밀도의 방향은 요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속 방향은 이 검지를 자속 방향으로 둡니다. 그래서 힘은 이쪽 방향이고 이 자속 방향, 이 검지 방향을 위로 이렇게 하면 전류의 방향, 이 세 번째 중지가 전류의 방향이거든요. 제 쪽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압이 이쪽 방향으로 유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이쪽 방향으로 유기되면 전류도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이렇게 가서 이 저항을 통과할 때는 C에서 D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C에서 D 방향으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정리하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직접 이렇게 손 대가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발 외전 요거 하나 암기해 두시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야 될지 왼손 법칙을 적용해야 될지 그런 문제가 나올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자기유도계수 L의 계산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답은 4번입니다. 요 i의 제곱이 돼야 계산 방법이 맞는 게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제곱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면적이 S메타 제곱이고 극간의 거리가 D메타인 평행판 콘덴서의 비유전율이 입시론 R인 유전체를 채울 때 정정 용량 F는 단 입시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다. 이런 극판에서 면적이 S고 거리가 D만큼 떨어진 평행판 콘덴서에서 이때 유전율이 R일 때, 유전율은 공규징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구할 수 있죠. R일 때 이때 정정 용량 C는 이거 공식 찾으란 문제입니다. C는 D분의 입시론 S로 구해집니다. 이 입시론이 입시론 제로, 입시론 R로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S 나누기 D 이것과 같은 걸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도하는 식을 이렇게 쭉 해서 왜 답이 3번이 되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평행판 콘덴서에서의 정정 용량 구하는 공식은 D분의 입시론 제로 곱하기 면적 얘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암기하면 이거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번 그림에서 n이 1000회, 여기가 1000회, 그리고 L이 100cm, L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 원주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얘가 100cm. 그 다음에 S, 철심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면적. 요 동그라미 그냥 봉 아니에요. 이 면적이 S란 얘기입니다.
이 면적이 10cm 제곱, 10cm 제곱. 환상철심에 자기 회로의 전류 I, 여기에 10A를 흘렸을 때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때 비투자율은 100이다. 자, 우선 자기에 축적되는 에너지, 자, 이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 그리고 2분의 1 LI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환상 솔레노이드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우선 문제에서는 전류를 줬고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인덕턴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덕턴스 먼저 구해볼까요?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입니다. 길이, 이 자로의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이 철심의 면적 곱하기 권횟수의 제곱으로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덕턴스 요 구하는 공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2분의 1에 L분의 뮤 SN의 제곱 곱하기 전류 I의 제곱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권수 N 1000에 줬고요. 길이 100cm 줬습니다. 100cm는 기본 단위 메타로 바꾸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면적 10cm 제곱 줬어요. 10cm 제곱은 기본 단위 메타 제곱으로 바꿔줄 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류 10A 줬고요. 공기 중의 투자율은 우리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거 알죠? 그리고 문제에서 비투자율 100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 공식에다 다 적용해 보면 이때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자로의 길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 100 곱하기 면적, 철심 면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권수의 제곱, 1000의 제곱 곱하기 전류의 제곱, 10A의 제곱 하면 2파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축적되는 자기 에너지는 2파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또 암기하고 가야 될 거 있죠.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Li 제곱 그리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으로 구해집니다. 우선 이 문제는 환상 솔레노이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솔레노이드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요거 두 개 공식 꼭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요 두 개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20도씨에서 저항의 온도 계수가 0.02인 니크롬선의 저항이 100옴이다. 온도가 60도로 상승되면 저항은 몇 옴이 되겠는가? 자, 온도 변화 후에 변화된 저항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온도 변화 후의 저항값은 온도 변화 전의 저항값 곱하기 1 플러스 온도 계수 곱하기 온도 변화 후의 온도 마이너스 변화 전의 온도를 곱해주면 온도 변화 후의 저항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이것도 가끔가다 나오니까 이것도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온도 변화 전의 저항 100옴 줬죠. 그래서 온도 변화 전의 저항 100옴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온도 계수 줬죠. 0.002 그리고 온도 변화 후의 온도 60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 60도가 이쪽으로 들어가야겠죠. 60도. 그 다음에 변화 전의 온도 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1 플러스 온도 계수 0.002 곱하기 60에서 20을 빼서 이 100에 곱해주면 108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암기하고 가는 공식이 이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답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전기자기학 문제 보면 외워야 할 공식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공식을 우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데 제일 최고의 방법은 그 공식 가지고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다 보셨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나오는 공식 가지고 한번 문제를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